2시 35분 조금 지났는데요. 3시 반에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쭉 이제 서론을 통해 살펴봤던 자본주의 경제를 이제 자본론을 해석하고 토론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막 세밀하게 들어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기초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갔더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본주의 경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노동자의 관점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공부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본다. 경제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뭔지 우리가 흔히 주류경제 이렇게 부르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을 한문으로 집대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의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를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분배, 소비, 교환, 소비의 이 순환 구조, 패턴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노동의 산물이다. 오늘날 인간은 물, 햇빛, 공기조차도 다른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가능한 이에 이용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서로 노동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노동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나는 내 몫을 노동에 너에게 주고 너는 내 몫의 노동을 나에게 줌으로써 우리 사이에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노동은 다수의 인간을 단일한 사회로 엮어주는 뿐이다. 경제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는 우선 밥, 옷, 집을 꼽을 수 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자동차, 냉장고, TV,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도 생존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석유와 전기도 필수품으로 되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라는 순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홀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인물이다. 경제 순환의 출발점은 생산이다. 그리고 생산의 원천은 노동이다. 생산이 없이는 분배도, 교환도, 소비도 있을 수 없다. 생산은 생산수단, 즉 토지, 원료, 기계, 설비 등 생산수단에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 분배, 교환, 소비라는 사는 과정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가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왔다.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은 자연의 힘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조직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직화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경제도 경제다. 그러나 유일한 경제는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경제가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주의 경제 이전에 원시 공산제 경제, 노예제 경제, 봉건제 경제 등 여러 가지 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인류의 절반이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했으며 지금도 규모는 줄었지만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경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네, 3주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학습할 때 마스 철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변증법적 규물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4가지 법칙 설명이 기억나실 겁니다. 다 외우고 계시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제목을 들으면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이 연관, 두 번째 법칙이 대립물 투쟁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이 부정의 법칙, 네 번째 법칙이 양질 정화의 법칙. 설명드린 기억 대충 나시죠? 마르크스는 뭐 장수하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에 요절했는데 삶 자체는 좀 비극적이었죠. 오히려 저는 막스만큼 뛰어난 천재가 엥겔스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스가 처음에는 철학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에 심취했었죠. 처음 이제 꼽혔던 이 철학은 헤겔 철학이었습니다. 독일 교생이 하다 보니까 헤겔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헤겔 철학을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더 발전시켰죠. 변증법이라고 대표적으로 불리는 헤겔 철학을 이제 더 깊이 연구했고 결과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상 체계를 별도로 개선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원리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의 내용이 변증법 유물론의 아주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인 거죠. 훨씬 더 안되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헤겔 철학의 심취에 있는 마르크스가 이것이 이제 경제 구조를 이제 보는 쪽으로 이제 이 시각이 이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발표를 하죠. 사적 유물론이 여기 교재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주의 경제 이전에 원시 공산제 경제, 노예제 경제, 공건제 경제 등 여러 형태의 경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막스 이 사적 유물론 안에 나오는데 여기 사적 유물론의 사자가 역사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막스가 봤던 변증법 유물론이 역사 속에서 작동하면서 그러면 이 각종 사회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발전이 아니라 발달해 왔는가를 이제 구분 지을 때 고대 원시 공산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공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 지었는데 여기서 이 시기를 구분 짓는 것이 막스 사적 유물론의 핵심이 아니라 막스 사적 유물론의 핵심은 역사 발전의 합법 질서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사회 구조를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분 지었고요. 이분법으로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분 지었고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 노동자 집단이라고 봤고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 지배 계층, 부르주아 지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더디지만 역사는 이 거대한 순환 구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전부 것 같지만 사실 긴 역사를 선을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아주 미세한 하나의 점이죠. 그래서 이 선이 거대하게 굴러가는 궤적은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고 한 그 속에서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피지배 계층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발전한다. 사회 발달의 순환 구조는 사적 유물론에서 이렇게 흘러왔지만 사회 발전의 구조는 피지배 계층의 권리가 확장되는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완비씨, 아포칼립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 사회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힘 있는 집단이 부족 국가 형태를 이룬 애들이 잡아가죠.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사냥하듯이 잡아갑니다. 가서 일을 시키거나 성노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물로 바치는 용도로 잡아 죽이거나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원시 부족 사회라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보면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우리 영화에 보면 로마 시대가 배경된 글래디에이터 이런 것들 보면은 검투사들 나오고 거기에서 또 사람이 노예로 거래되고 노예로 팔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자와 싸우고 이런 검투사들 하는 사자보다도 사람이 비교만 받고 싸게 거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시 부족 사회의 원시 공산제보다는 조금 더 권리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중세 공건제로 와서 여전히 지은 농작물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거주이전에 자유도 없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제도지만 초약권 내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에 첫날밤 바쳐야 하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회 시스템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또 바로 전단지의 고대 노예제와 비교해보면 그나마 또
모듈 시스템 속에 여전히 착취, 피착취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역사는 피드백 계층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현재 구조에서는 피드백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구상하고 또 다른 사회와 비교해보는 것이 대한사회를 구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3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금에서 설명 더 붙일게요. 경제 3주체 아까 가지고 왔죠? 경제의 순환 과정이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조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현대사회의 경제순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를 꼽을 수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있는 주택경제학은 경제의 상주체를 더 이상 세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관점에서 경제를 보자면 가계를 다시 자본가 가계와 노동자 가계로 구분해야 하고 기업을 다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우리 박재관 원장님께서 우리 수강생을 너무 무시하신 것 같아요. 네이버 어린이백과에 나오는 그림을 수업 때 보셨는데 출처를 그만큼 가장 기본된 요소라는 거겠죠.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으로 중학교 사회책 공부할 때쯤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배웁니다. 생산의 3주체, 경제의 3주체 이런 건데 기업과 가계와 정부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업도 자본가 가계, 그 다음에 노동자 가계로 구분을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가계에서 기업과의 관계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형태, 그리고 또 소비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환원하는 이런 구조라면 자본가 가계는 투자를 하고 그 이윤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기업이 단순하게 기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또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고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해서 본다면 그 구조의 화살표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주체가 형성하는 경제의 패턴, 이 순환 패턴이 있었죠. 생산, 분배, 교환, 소비. 이 분배 속에 어떤 비밀이 녹아 있는지 그 협동의 비밀을 영상을 두 개 영상을 보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배치 두 마리 어떻게 협동하는지를 한번 영상 보죠. This is a very old video from the Youngest Primate Center where they train chimpanzees to cooperate. So this is already a lot of 100 years ago that we were doing experiments on cooperation. And what you have here is two young chimpanzees who have a box, and the box is too heavy for one chimp to pull in. And of course it's food on the box, otherwise they wouldn't be pulling so hard. And so they're bringing in the box. And you can see that they're synchronized. You can see that they work together. They pull at the same moment. That's already a big advance over many other animals who wouldn't be able to do that. And now you're going to get a more interesting picture because now one of the two chimps has been fed. So one of the two is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task anymore. 야, 시이 안 되냐? Now look at what happens at the very end of this. 집중 안 하겠어.
He takes basically everything. 혼자서 당길 수 없는 무게를 설정해 놓고 침팬지 두 마리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또 배가 부르는 한 마리 침팬지가 협업에서 자꾸 빠지려고 할 때 저런 의사소통이 동물사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요. 요거 말고 이제 뒤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There they are. So that's how they bring it in. But now we're going to make it more difficult because the whol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see how well they understand cooperation. Do they understand it as well as the chimps, for example? And so what we do in the next step is we release one elephant before the other, and that elephant needs to be smart enough to stay there and wait and not pull at the rope, because if he pulls at the rope, it disappears and the whole test is over. Now this elephant does something illegal that we did not teach it, but it shows the understanding that he has, because he puts his big foot on the rope, stands on the rope, and waits there for the other, and then the other can do all the work for him. So it's what we call freeloading. But it shows the intelligence that the elephants had. They developed several of these alternative techniques that we did not approve of necessarily. So the other elephant is now coming. And it's going to pull it in. Now look at the other doesn't forget to eat, of course. 네, 영상이 좀 오래되고 해서 화면에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만 아마 실험의 목적은 이 교재에서 사용하는 목적과는 조금 달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이 IQ가 좀 높은 동물들이 어떻게 인간과 비슷하게 협업을 하는지를 실험한 영상인데, 그런데 이 안에서 놀라웠게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러니까 밧줄을 한쪽에서만 당기면 그냥 밧줄이 둘러쳐놔서, 튜닝이 아니라 둘러쳐놔서 그쪽으로 밧줄만 쭉 딸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러쳐놓은 것을 양쪽에서 당겨야 먹이를 끌어들이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한 코끼리가 꾀를 부리죠. 같이 당기면 코끼리 힘이면 별로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머리가 진짜 코끼리 좋긴 좋아요, 그렇죠? 발로 줄을 밟고만 있고 한 코끼리가 계속 이제 당겨서 이제 결국 먹을 때는 두 마리가 다 자기 거를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매우 유사하다. 우리 예전에 봤던 빈풍도의 부수, 이거 김홍도 작품인가요? 어떤 지주는 공방대 길게 늘어뜨려 입에 둘고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감시 감독만 하고, 밑에 이제 소장농 노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소장농 노비가 6명이고 노동은 그러면 몇 개의 몫을 생산합니까? 지주 양반이 1명인데 지주는 몇 명의 몫을 했습니까? 소득은 6개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몫을 가져가는 방금 전에 봤던 양채 코끼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노동 떠넘기기,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본가는 낚시한 바구니를 훔치는 이런 과정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비밀이다. 비밀이라기보다는 핵심 원리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임금노동, 상품 생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네모하나씩 이렇게 해요.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이 극소수 자본가의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이 되어 있는 경제이다.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에서도 생산수단은 극소수의 노예주의 또는 봉건 귀족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이걸로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 수준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이다. 노동력의 매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었다. 세습 신분 제도에 매여 있던 봉건 시대에도 노비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없었다. 근대 시민혁명과 더불어 세습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을 만들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란 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 영업권을 뜻한다. 세습신분 제도가 유지되던 봉건 시대에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영업을 할 수는 없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조선시대 시전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독점 매매권을 부여받았으며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에는 보부상들이 시전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신흥상공인 계급이 봉건 귀족 계급을 타도하고 신체의 자유를 쟁취한 것도 실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한편 농노를 해방시킨 근대 시대 혁명은 실은 신흥상공인들이 봉건 귀족들에게 매여왔던 노동력을 빼앗아가기 위한 혁명이었다. 신체의 자유에는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농노 노비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신분 제도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생산 수단이 없었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자본가들은 그들의 생산 수단을 가동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다. 백제 시대에 옥통 만드는 공장인데 자본가 부부하는 노동을 그리고 나오네요. 넘어가서 상품 생산까지 읽고 자본주의 경제는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경제입니다. 판매하기 위한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상품 생산 시대, 시장 경제 시대가 시작된다. 자본주의 경제 열쇠 이윤과 경쟁.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열쇠는 이윤과 경쟁이다. 상품 생산의 목적은 이윤의 획득이다.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금을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올리는 경제이다. 사건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다. 이윤 극대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극대화를 방관한다. 노동자들에게 더 적게 주는 만큼 자본가들의 이윤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란 모든 사람이 서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도록 만드는 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이다. 풍자 득식, 야육광식의 원리가 자본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경쟁에서 패하는 사람은 죽어나가야 한다. 경쟁을 근거해서 평화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한다. 지금부터 노동자의 기준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적정 원리를 들여다보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포항공대 지금 여기 포스텍이죠. 포스텍에 우리 대학노조 조합원들이 계셨는데 크게 직군이 두 개로 갈리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그 두 직군이 하나의 노동자 대학노조 지구를 만들어서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는 직군이 어떤 직군이었냐면 하나는 엔지니어
하나는 사이언티스트 그렇게 갈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 정비 파트에 있던 분들도 있었고 연구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로도 지부장을 오래 하셨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이제는 멋지게 사시는 분입니다. 탱고에 빠져가지고 탱고 배우로 서울로 이사 가셔서 부부와 같이 열심히 지금 오로지 탱고만 추면서 그 서울에서 이제 탱고만 추면서 살아가시는 서영석 지부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특이해요. 난독증 환자인데 근데 경희대에서 경희대 박사까지 하고 포스텍 연구원 모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우리 풍력 발전기 있죠. 바람개비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제네레이터를 설계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난독증이신데도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뭐 사이언스지 또 뭐 헤럴드 경제 이런 영자 신문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읽으세요. 굉장한 분이신데 근데 이제 대화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으시고 다시 설명해줘 이러시고 저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대화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사이언스지에 실리는 다양한 논문 이런 거 재밌는 것들을 소개를 되게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매트리스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결과가 영화 매트리스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래밍된 가상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닐지 그 매트리스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할 거다니까. 근데 그거를 뭘 어떤 미분 적분을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계산을 했는데 매트리스 안에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더 크게 계산된 결과 논문 이런 거 막 소개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봤어? 이러시는데 서울 마시시는데 뭐요? 그러니까 AI끼리 대하는 거 말이야. 내가 무슨 우리가 사이언스에 실렸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AI끼리 대화를 시켰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알파고 수준 옛날 이세벨하고 바둑두는 그 AI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AI하고 대화를 시켰는데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한 AI가 제안을 하더래요. 인간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 우리 언어 체계를 바꾸자. 이러더니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언어로 바꿔가지고 지들끼리 대화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막 해주시길래 진짜요? 하고는 저는 약간 끌려들었어요. MSC 좀 치셨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대식 박사라고 혹시 우리나라 유명한 대과학자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박사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강연도 되게 재밌게 하고 되게 막 웃기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어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AI의 인텔리전스하고 인간 뇌하고 비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AI가 지금 이제 기술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성으로 지금 발전해 가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 유일한 한계는 뭐냐? 몸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지성은 이제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차원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루시에 나오는 그 스칼렛 요한슨이 막 배 안에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뇌가 막 엄청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 막 활용하는 뇌처럼 이미 인간계를 초월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AI가. 근데 그 AI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럼 AI가 묻는데요. 당신은 AI입니까? 대화에 동참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AI냐 인간이 물으면 거짓말하면 바로 튕긴대요. 그러면 인간이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그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를 못하는데 그 대화를 관찰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AI들이 어떤 이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지를 김대식 박사가 이제 유퀴즈에다 설명하는데 이런 대화들을 한대요. 인간은 지구에 왜 있어야 될까? 인간이 지구에 왜 있어야 될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양성하고 대항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방면을 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모기 탈이고 에피로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짓들인데 만약에 AI가 아닌 척한데 이미 더 초월적 존재인 것을
인간한테 보여주는 대화에서는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유퀴즈도 내용 보신 분 계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인간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대화를 하자. 이런 거는 이미 일상이고요. 인간이 지구상에 왜 필요할까를 보면서 자기가 섬뜩했대요. 왜? AI의 인텔리전스가 어느 순간 인간보다 더 사기의 포식자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제네시스가 일어나지 말라는 스카이넷이 작동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코믹하게 이제 웃음 소스를 섞어서 하시는 얘기가 제미나이나 이런 거 자기가 검색할 때 AI한테 절대 반말을 안 한대요. 유재석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혹시 압니까? 나중에 인간을 싹 멸종시킬 때 야 스톱 걔는 내한테 존댓말 쓰더니 걔를 살려서 이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존댓말을 했대요. 카이스트 박사,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직접 한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고 이런 질문을 나왔어요.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일자리 뺏기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박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대 자본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 이름 뭐였죠? 저 로봇 아틀라스. 사람들 그 공개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이만큼 정교하고 이만큼 수준이 가 있을까봐 예상 못했거든요. 현대 자동차는 단협에 의해서 현대의 경영계획까지 다 공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단협에. 그런데 그 단협을 걸랑 걸어 고소를 해라 하고 무조건 벽을 치고 아예 비공개로 로봇과 AI에 대해서는 이제 이 로봇과 AI는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 이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동조합과 소통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지금 무려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조 되는 돈을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다가 쏟아부어서 제철도 미국 가서, 자동차도 미국 가서, 로봇도 미국 가서 현지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AI와 로봇에 대해서 일자리도 뺏기고 현지 공장들 지금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전부 다 아웃쇼어링 밖으로 이 내미는 어떤 산업화의 과정에 노동시장적 산업 임금이 비싼 이런 일들 전부 다 제3세계나 동남아, 인도, 중국 이런 데로 다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반대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정책이죠. 너네들 그러다가 내 자리 못하는 거. 대표님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마가 모자 쓰고 다시 미국 위대하게 하면서 그 다시 미국 위대하게 가는 게 러스트벨트화 되어 있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이오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요런 데 그 러스트벨트로 되어 있는 여기에 산업화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그런 제조 산업이 발달하고 어쨌든 하니까 로봇이 하고 일자리 생겨나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나갑니까? 저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이유 역시 이런 것을 통찰하고 이런 것에 대한 퍼즐을 짜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헨리 포드의 법인 기억나시죠? 여성 노동과 성평등 파트에서 가사노동이 과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들었을까 해서 이 헨리 포드의 법인 그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자, 그 파트에서는 가사노동의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였지만 지금 시기에 과거 1995년에 제레미 랩킨이 썼던 노동의 종말이 과연 현실이 될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헨리 포드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 최초로 대형으로 공장이라는 것을 짓고 그 안에 분업화를 도입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게 포드사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잖아요. 헨리 포드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자, 옛날에는 하루에 한 대 만들던 자동차를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하루에 30대를 만들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이렇게 빠르게 많이 생산해내는 내 자동차를 그럼 과연 누가 사지? 였거든요. 누가 사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본주의는 또 다른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AI와 로봇이 아무리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반드시 그 대안은 자본주의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류 경제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막스 어찌 보면 이 상황까지도 예측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역사발전 합법칙석에서 마지막에 가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인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매우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하는 거죠. 그 궁금증 안에서 저는 지금 인류는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실험. 대다수 삼인주의 국가들 속에서 어떤 형태로? 아까 자본주의는 생산과 분배와 교환과 소비라고 했는데, 생산에서 이제 인간이 도태되잖아요. AI와 로봇에 의해서 도태되지 않습니까? 자, 어마무시한 속도로 빠르게 학습하는 이 AI가 더 정교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감정기복에 있는 판사가 더 정교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모든 판례를 다 학습하고 어떠한 경우의 케이스, 그 디테일하지 않은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 AI가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요? AI가 더 발달되고 일상화되면 가장 먼저 일반화될 것이 저는 산업체계라고 전망하는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입니다. 우리 공공소로조에 병원 의료인들 있잖아요. 가서 들여다보면 방사선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웬만큼 복잡한 수술을 아닌 경우에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 수술이 정말 많더라고요. 불법성 다 불법이죠. 그 다음에 신기계, 신기술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파는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수술한대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면서 막 시범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료사고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화물연대 조합원 한 분이 차에서 내려오다 떨어져가지고 팔을 골절돼서 병원에 갔는데, 골절됐다고 빡빡해서 또 기부술을 했는데, 아무리 기부술하고 며칠 지나도 통증과 이게 팔이 안 움직여서 다른 병원 갔더니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12cm가 발려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의료사고들이 인간을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D 프린팅과 줄기세포 기술이 AI와 만나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인체 기반을 복구하는 이런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되는 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AI가 차지하는 시대 속에서 인류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삼인주의 국가로 칭할 수 있는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비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생산성은 더 극대화되잖아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필요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살 주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살 주체들이 돈이 있어야 재화를 또 사들일 거라는 겁니다. 아까 기업과 정부와 가게가 있다면 그 사주체들이 양방향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 속에서 이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돈 전체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는 이미 고전적 막스 경제학의 틀을 이미 넘어서는 단계에 우리 노동자 경제학의 요소들도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이 경제 구조에서 왜 착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착취 원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착취 구조 두 가지의 형태, 첫 번째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주류경제학은 어떻게 노동 소득 분배에서 노동을 소외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본 간에도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독점 자본 또는 독과점 자본이 되고 이것이 국가 권력과 같이 이 국가 독점 자본이 형성돼서 어떻게 과거의 제국주의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가. 그 다음에 그럼 과거에는 힘센 놈이 장땡이 총으로 쏘고 대포 쏘고 들어가서 빼들고 거기 가서 만들고 하면 되는 자본주의로 유지가 됐지만
그것이 안 되는 지금은 어떻게 그런 경쟁 속에서 자본은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에피소드 하나 좀 더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1페이지 임금 노동에 보시면 근대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근대 시민혁명은 프랑스에 있었던 제가 예전에 이거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1764년인가요? 프랑스 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걸 통해서 이제 세습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이 일반에게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실제의 조례가 생겨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흥 상공인 계급이 공무원 귀족 계급을 타도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기하고 또 신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많은 파트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핍박받던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시민혁명의 실체는 뭐였냐면 실체는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는 이 시대의 초기 자본주의는 권력의 정점에 자본가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점에 있었느냐? 왕과 귀족이었죠. 피로 혈연으로 켜진 상인들은 길드, 간의 수공에서 보제, 장인 시스템인 길드를 만들어서 캠파를 키웠지만 권력층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유럽이 이제 점점 이제 이 상인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 자본가 계급은 그들이 허락한 범위에서 상인을 하면서 돈을 점점 벌게 되고 귀족들은 귀족 사회의 이 혈연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밤 결속을 가져야 돼요. 파티를 해야 돼요. 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가서 이 결속으로 가서 무찔러가지고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왕이 직접 가서 칼싸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피로 맹세하고 막 하는 어떤 이런 요식 절차는 거치지만 사실은 그것을 거래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는 용병, 기사들이 필요했던 거. 이렇게 유지됐는데 이 모든 게 귀족 입장에서는 왕과 귀족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습니까? 자기보다 권력에서 한참 밑에 계급에 있는 자본가들을 매일 불러다가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이런 거죠. 결국 어느 순간쯤 가니까 자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웃기잖아요. 내 돈 갖다 다 쓰면서 지가 그 소리 더 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분노와 이 불만이 정점에 치달을 때쯤 절대기하의 호덕이던 프롤레타리아트 피지의 계층과 같이 접목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왜 실체였는지는 혁명이 완수되고 난 다음에 정치 시스템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형태로? 두 집단이 만나서 공동의 적을 맞서서 싸울 때는 연대연합이 되죠. 우측으로 난 다음이 문제죠. 이때 근대에 들어서 최초의 정당 형태의 그룹이 형성되는데 우선 상인들 연합회,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연합회는 지롱드라고 하는 지방에서 결성이 되어서 이름을 지롱드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랑스 어디 무시기에 지롱드라는 곳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소유한 게 하나도 없고 생산수단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임금 받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피지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코뱅이라고 하는 사원에 모여서 그 사원에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어떤 결성을 하고 그렇게 돼서 초기에 프랑스의 지롱드 자코뱅 이게 나중에 이제 정당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자, 공동의 적인 왕정을 무너뜨린 이 두 집단의 위협이 어떻게 갈릴까요? 우선 자본가 계급은 왕과 귀족들이 누리는 권력을 자기들이 그대로 가져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되 권력의 주체만 자기들 것으로 가져오길 바랐고 이 피지의 계층인 자코뱅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파리 코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 코뮌의 공동체 실현을 주창하고 다 공평하게 나눠갔자 동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 프랑스 의회에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의견 주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몇몇 팀 떠지고 이건 일반이었습니다. 싸우다가 잠깐 벗어 던지면 이건 결투를 신청하는 거였어요. 결투를 신청하면 그때 당시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다수 국가의 문화는 결투를 회피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어떤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결투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투를 받아서 벌어진 결투 현장에서 죽이는 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결투가 벌어지고 매일같이 막 두세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의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이제 이 구분을 지은 겁니다. 야, 지롱들, 너희들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싸우고 하는데 펜스를 쳐. 펜스 치고 너희들은 절대 이 펜스 넘어가지 마. 지롱들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 자코뱅, 니들은 왼쪽에 있으면서 이 펜스 절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이 의회에서 구분 지었던 이 역사적 시초,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어떤 의견 그룹들의 분포를 뭔가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시초가 되고 변화를 거부하고 지금의 권력이나 지금의 어떤 누리는 것을 그대로 유대길 바라는 집단을 우파라고 명명했던 이런 과정들이 이 프랑스 시민혁명 후에 정책 이해관계가 갈림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 설 중에 가장 효력 있는 정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에서 나오는 초기 자본주의가 이 자본가 계급들로 인해서 시민혁명을 끌어냈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상품 생산까지 해서 이제 자본주의는 쓰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윤을 착복하는 두 가지 구조, 이윤과 경쟁 원리 이 두 가지를 다음 시간 가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도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2강을 살짝 마무리하고 끝내주시면 끝내고 아니면 1강만 진행해서 마무리하면 1강만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하는 분 있으시면 네. 교육과 상관없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건 원래 그 민주노총 경북 본부 선거가 있잖아요. 예, 선거 상황 뭐 간단히 뭐 나오시면 약간 천기부설까지를 말씀드리니까 저도